네, 안녕하세요. 그 MI 테크 리뷰, 테크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MI 테크 리뷰가 주최하는 35세 이하 혁신가 세 분 중에, 코리안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글로벌 IU 35 에서 선발되신 분들이 꽤 있지만, 한국인들 가운데 선발되신 이 세 분은 사실상, 미국 에서 가장 그 어드밴스된 리서치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윤호 박사님, 육현호 박사님, 그리고 김미진 박사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 잘 알 텐데,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리서치 분야를 어떤 분야인지 한 1분 정도씩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호 박사님 또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호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이제 서울대에서 기계항공공학부 학부를 마치고 이제 MIT에서 기계공학으로 석사랑 박사를 이제 진행해서 지난 5월에 졸업을 했고요. 연구 분야는 이제 원래 메디컬 로봇 쪽에 관심이 있었어서 학부 때부터 그쪽으로 관심 있게 연구를 하다가 이제 박사 과정에 와서는 조금 더 의료용 로봇에 좀 적합할 것 같은 이제 소프트 재료들, 소프트 로봇들 이런 쪽을 연구를 하게 됐었고 자연스럽게 그걸 메디컬 쪽이랑 접목을 시켜서 이제 박사 때 했던 주제는 뇌 졸중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뇌혈관 질환들을 로봇 수술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윤호 박사님. 네. 네, 육현우 박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리서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제 이름은 육현우이고요. 저는 학부를 기계공학과에서 카이스트에서 받았고, 석사, 박사를 MIT 기계과에서도 받아서 이제 합석박 다 기계공학을 해서 저는 연구 분야를 좀 중간에 많이 바꿨습니다. 학부 때는 로봇을 하다가, 석사 때는 솔리드 메카닉스를 하다가, 그러고 또 3D 프린팅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종착지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를 하게 됐습니다. 음, 졸업은 2020년도 말쯤에 이제 박사 디펜스를 하고, 이제 MIT 기계공학과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한 1년여 정도 일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학계를 가지 않고, 제가 만든 기술들 상용화를 좀 해보고 싶어서 스타트업 차려서 열심히 보스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다양한 가지만 이제 스타트업에서 하는 건 이제 그 생체 접착제 계열을 만들고 있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스카치 테이프가 이제 몸에 잘 붙어서 그냥 서지컬 혹은 뭐 바이오메디컬 애플리케이션용으로 만드는 그런 비슷한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육현우 박사님. 네. 그두 분이 MIT 출신이신데, 네, 김미진 박사님 지금 뉴욕에 계시거든요. 뉴욕에 계신 박사님 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한양대학교 화학과 학부 졸업하고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물리화학 분야를 전문으로 해서 카본 나노튜브의 광학적 특성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그 광학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포스트닥터럴 리서처로 있는 곳은 지금 슬론 케어링 캔서 센터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암센터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박사 후 연구는 지금 그 카본 나노튜브를 이용해서 그 광학적 특성을 이용해 질병 진단 또는 연구하는 툴을 개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테클라이브는 시리즈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가장 요즘 뜨고 있는 핫한 주제들을 한국 독자들과 나누는 그냥 좀 이렇게 그런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 분 다 아카데미 기표 굉장히 깊으실 것 같고 전부 다 네이처 사이언스지 정도 수준의 그 퍼블리케이션 갖고 계신데 그래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말로만 듣던 훌륭한 연구가들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IU35 리스트를 쭉 보다가 한국인들을 주로 보게 되죠, 먼저. 근데 이름을 발견했을 때 참 어떤 감격스러운 느낌,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 분 리서치를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그냥 아주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세 분 다. 그냥 어떤 티오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직접
활용해서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놀라운 혁신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 분야를 반드시 모두 하고 계셨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은 이제 메디칼 현장에서 직접 사실은 세 분 다 메디칼 현장에 쓸 수 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그 뭔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만드시는 가장 프론트 라인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뭐 조금 너무 아카데믹하기보다는 좀 쉬운 언어로서 좀 이렇게 일반인들도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식의 언어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 왜냐면 그 지금 오늘 로그인 하시는 분들의 그 산업계에도 많이 계시지만 학계에 있는 좀 이렇게 젊은 학생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에게 이제 오늘 그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김윤우 박사님은 제가 이제 인터뷰 때 미리 한번 뵀었긴 했는데, 김윤우 박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 어떤 그 아주 작은 로봇을 이용해서 그 뇌졸중 환자들이 이제 어떤 뭐 혈관이 막히거나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어떤 간호사분이 그래도 돌아가셨죠, 급하게. 그래서 그 숙련된 의사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뇌졸중 환자들은 점점 당뇨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아주 작은 로봇으로 그 막힌 뇌혈관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술도 개발하셨다고 그래요. 김인호 박사님께서 저 이제 코어 리서치 분야가 무엇이고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 소개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부 때부터 이런 의료용 로봇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학부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이제 큰 회사에서 만든 로봇들을 보고 되게 신기하다, 멋있다. 그래서 로봇 쪽에 이제 관심을 막연하게 그냥 그 동경심과 이제 관심을 갖고 막연한 이제 관심을 갖고 로봇 쪽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로봇들은 대부분 군용 로봇으로 개발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혹시라도 사람을 이제 해하거나 죽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로운 어떤 로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그때가 이제 그런 다빈치 같은 이런 수술용 로봇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을 시점이었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의료용 로봇으로 좀 이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수술용 로봇 아니면 이제 입는 형태의 재활용 로봇.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학부 때 어떤 연구도 그런 다빈치 로봇과 비슷한 복강경 수술 기구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또 이제 대학원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아산병원이랑 서울대병원 이런 이제 의사분들을 면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네다섯 분 정도 면담했는데 우연찮게 또 그분들이 이제 뇌신경외과 쪽 그 의사 선생님들이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뇌졸중, 뇌혈관 수술을 할 때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이 그냥 수동이나 와이어를 손으로 조작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됐었고 그 방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면담을 통해서 배우게 됐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알고 있고 당시에는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다가 이제 MIT에 와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첫 연구도 이제 그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좀 더 이제 제너럴하고 좀 더 브로드하게 그냥 재료에 대한 연구였었는데 그 연구에서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재료가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그 연결고리를 파악해서 이제 석사 연구를 끝내자마자 이제 박사 연구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점들이 연결이 되듯이 좀 운이 좋았던 면도 있고 뭔가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뭔가 알게 됐던 어떤 문제점들이나 문제식 같은 거를 잘 기억해 놓고 있다가 제가 이제 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됐던 것들을 잘 접목시켰던 게 이제 아마 좋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원래 로봇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작은 코일 같은 것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 말씀이고요. 네네네네. 네, 제가 네네. 만든 거는 이제 겉에는 그냥 고분자 이게 뭐 고무 같은 그런 러버리한 그런 이제 폴리머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좀 유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금속으로 이루어진 와이어 같으면 이제 혈관에 이제 상처를 내거나 구멍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부드럽고 안전할 수 있게 이렇게 폴리머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폴리머 안에 이제 자성 입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외부에서 이제 자기장을 가해줬을 때 그 폴리머로 되어 있는 그 와이어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동으로 와이어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조작하던 것과 다르게 좀 더 컨트롤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로보틱한 이제 로봇 수술이 가능한 네,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손으로, 수동으로 이제 응급 환자를 처리하던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좀 사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도 어떻게 보면은, 잘 바뀌지 않는 분야가 좀, 의료 분야에서 꽤 많이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돌파구를 좀 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현우 박사님께서는, 어떤 따개비의 접착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응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같은 학과는 아니셨던 거예요? 같은 랩 소속인 걸로 같은 제가 지금 같은 알고 학과 같은 있는데, 같은 약간 랩인데 오인이 있어요. 뭐 같은 지도교수에서 예, 비슷하진 하는 않은 다른 연구를 연구는 많이 제가 볼 때 다르죠. MIT 댓글 리뷰가 생긴 이래로 같은 랩에서 이게 동시에 IU-35 수장자 나온 건 진짜 드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육현우 박사님 어떻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제가 하던 걸로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연결이 잘 된 건 아니고요. 학부 때는 뭐 로봇 이런 게 좋아서 그런 연구를 하다가 이제 제가 유학 나가기 한 1년 반 전에 동생 되게 크게 다쳐가지고 제가 한 1년 반 내내 이제 병원에 같이 있었어 갖고 그때 뭐 온갖 걸 아, 다 봤죠. 이제 뭐 음, 거의 모든 이제 스테이지의 걸 다 보고 뭐 해서 이제 유학 나갈 때 좀 메디칼 연구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로봇 음, 비슷한 걸 했었으니까 이제 뭐 리해빌리테이션 로보틱스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SOP 쓰고 해서 이제 MIT 갔습니다. 그까진 좋았는데 제가 갔던 해에 그 로보틱스 연구실들이 돈이 없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서 제가 로보틱스 연구실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 로봇을 포기를 너무, 하고 네, 너무 그 현실적인 받아주는 얘기. 연구실에 받아주는 연구실에 가게 돼서 이제 제 연구 시작 분야는 이제 그 연성 재료,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재료, 그 중에서도 약간 음, 접착제 쪽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하고 석사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슬슬 옛날 생각이 나서 메디칼 쪽을 이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연구 분야를 바꾸게 됐는데 저희 기계공학은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게 있거든요. 안 움직여야 되는 게 움직이면 덕트 테이프를 바르고 움직여야 되는 게 안 아, 움직이면 그 네. WD-40 약간 그 윤활유. 루브리컨트를 바르면 된다. 근데 얘기했는데 약간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왠지 내가 했던 거를 메디칼에도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막 주변의 의사들하고 좀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황당하게도 저는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스카치 테이프나 덕트 테이프 같은 게 아직 없더라고요. 의료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음, 뭔가 다 이렇게 제품도 되게 많고 비싸고 이제 이런데 저희가 막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그냥 뜯어서 붙이면 바로 붙는 뭐 그런 개념의 제품들이 아니고 섞어서 뿌리고 굳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면서 이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랑 이제 제 리서치 백그라운드인 접착제랑 뭔가 이제 연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연구 분야를 트랜지션을 해서 이제 바닥부터 다 갈아엎고 뭐 동물 실험 배우고 다 해서 한 3년을 이제 굴렀더니 그 접착제, 그 덕트 테이프랑 똑같이 움직이는 걸 의료용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걸 계속 이어서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논문도 많이 쓰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기술이 좀 완숙이 되니까 이거를 학계에서 계속 놔두게 되면 결국에 제품이 되질 못하고 다시 계속 이제 R&D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들 특히 바이오메디칼 쪽은 되게 초기 기술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큰 회사에서 가져가서 상용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거를 제품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들고 나가서 직접 커머셜라이제이션, 상용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음, 이제 음, 올해 작년 연말에 이제 회사 세우고 올해 초부터 이제 스타트업에서 열심히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커머셜라이제이션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들 하고 그렇게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네네. 논리니한 커리어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리니어하지 않지만, 결국 리니어한 그런 커리어가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굉장히 문제의식을 꾸준히 이제 추구했던 덕분이라고 하던데요. 스타트업 이름 세나 힐이죠? 네, 그게 이제 예, 보통 회사 이름을 만들 때 예, 어, 세나가 누구 이름인지 궁금해서. 그게 회사 이름, 저도 되게 이 음, 질문을 많이 받는데, 회사 이름 만들 음, 때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미 있는 나라 말을 쓰면 그 나라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들리니까 보통 라틴어를 많이 빌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세나는 healthy라는 뜻의 이제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건강하게 힐링해라라는 뜻을 그렇게 지었는데 사실 여러 아, 가지 캔디데이트 있었었는데 구글에 쳐보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 중에 고르다 보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또 새로운 라틴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또 아프셨던 동생 이름인 줄 알아가지고. 네네. 그, 이제 뭐, 김수진 박사님 연구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그, 아주 작은 피 한 방울로 그 사람의 이제 그 질병을 진단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혹시 뭐, 테라노스의 그 홈즈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영화도 좀 봤거든요. 게 얼마큼 투자자들의 기대가 크면은, 기술이 한계가 있어도 그렇게 좀 왜곡될 수 있는가를 좀 보았는데, 김미진 박사님이 하신 그 난소암 검출한 그 바이오마커 이제 연구 개발하신 건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테라노스처럼 이렇게 한 방울의 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한, 뭐 로켓 한 방울로 목성까지 간다는 식의 뭐 아이디어 같은데, 아무튼 김민지 박사님 그 일반인이 잘 모르니까 그 기존에 그 바이오마커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번에 난소암 혈청에서 어떻게 바이오마커를 좀 차별화해서 개발하셨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음, 저는 제가 음, 하는 연구가 지금 연구 중에 하나가 제가 카본 나노튜브라는 어떤 나노 머티리얼을 이용을 해서 네. 남소암을 진단할 수 있는 다이그노스틱 툴을 개발한 건데요. 이게 어찌됐건 피를 쓰고 결과를 이렇게 질병을 진단한다는 거에서 이렇게 세라노스 바이브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제가 카본 나노튜브를 라는 리서치를 왜 하게 됐는지, 왜 이게 바이오메디컬 네네.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게 됐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네. PhD 때, 박사과정 때 했었던 거는 카본 나노튜브의 옵티컬 프로퍼티를 보는 거라서, 과학적 특성을 보는 거라 굉장히 물리화학적이고, 펀더멘털한 그런 특성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논문을 쓸 때마다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이 카본 나노튜브 머티리얼을 이런 케미컬 변형을 시켜서 이거는 결국에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으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항상 이렇게 썼었는데 그 네네. 누구도 카본 나노튜브를 이용을 해서 센서를 만들거나 또 어떤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사를 졸업할 때쯤에 네. 이거는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 생각이 손으로, 네, 내 들어서 손으로 하겠다. 네, 아니면 네. 정말 여기에서 끝날 것 같은 아니면 그렇게 아웃룩으로만 남겨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메모리얼 슬로안 캐롤린 캔서 센터라는 암 연구 센터에 와서 제가 이 박사 때 개발한 머티리얼로 어떻게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클리니컬 랩 메디신 스페셜리스트 또는 아니면 메디컬 닥터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지금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오베리언 캔서를 이렇게 자이컬러직 그런 디지스를 많이 하는 부인과 질병을 많이 다루는 선생님들이어서 제가 음, 물어봤더니 이 난소암이 굉장히 이렇게 초기 진단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난소암이 음, 굉장히 초기에 진단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초기에 진단을 하게 되면 예후가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 한 60%의 케이스가 난소암이 후기에 진단이 돼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다 전이가 된 이후에 음,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특정한 다 바이오마커가 없고, 사실 FDA에서 어프로브 된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그게 충분히 특정적이지도 않고 센시티브하지도 않아서 다른 컨디션에서도 증가할 수 있고 이게 어떤 난소암을 정확히 진단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마커를 잘 디텍트 할 수 있는 에세이는 많은데 그런 바이오마커의 정확한 디텍션이 난소암의 정확한 다이그노시스를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 카본 나노튜브를 이용해서 다이그노스틱 툴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카본 나노튜브가 굉장히 특이한 게 카본 나노튜브의 그 광학적 특성이 장점이면서도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모든 모레큘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와도 이게 그 광학적 특성이 변하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착안을 한 게 그럼 카본 나노튜브가 어떤 페이션 시럼 그러니까 그 음, 피에 섞였을 때 이게 다양한 프로틴과 인터랙션을 할 건데 거기에서 읽혀지는 과학적 특성에서 저희가 그거를 알고 그 과학적 특성을 저희가 어떤 게 아, 난소암이고 아닌지를 음, 알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어, 어떤 프레딕션 모델을 만들어 보면 이게 어떤 바이오마커를 특정하진 않지만 다양한 바이오마커랑의 인터랙션을 이용한 디시즈 다이그노스틱 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센서 어레이를 만들어서 머신러닝하고 그래서 다이그노스틱 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탄소나도 튜브라고 그러면은 이제 단단하고 그 가볍기 때문에 뭐 그걸로 뭐 빌딩도 짓고 사실은 뭐 달까지 연결하는 뭐 사다리도 만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는 난소암에 반응을 했을 때 빛을 내면서 손까지 들어주는 그런 시그널 기능을 한다는 참 어떻게 보면 신비한 물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육안으로 발견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 사진을 계속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디텍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발견한다는 제 주변에 사실 암 환자가 좀 계신데, 그 초기에 발견하면 괜찮았을 텐데라는 말 너무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장 제가 아는 치명적인 암이 췌장암이랑 난소암인데 이게 빨리 발견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소암은 사실은 이제 그 태아한테도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해서 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래서 아주 뭐 너무 그 환자들한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뭐, 이제, 탄소나무 튜브의 어떤 유용성을 이제 실용화되지 않은 부분에 안타까워 하시다가, 그러면서 또 난소암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특별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거기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연구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은 메디컬 닥터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네. 특히 그 부인과의 닥터들이랑의 미팅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많이 가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암들은 뭐 이렇게 유방암 같은 암들은 비교적 초기 진단도 쉽고 음, 비교적으로. 그리고 음, 예후도 좋은 편이고 해서 그런 암들도 있지만 어떤 게 가장 챌린징하고 가장 이렇게 임팩트풀한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많은 아, 디스커션을 거쳐서 그런 난소암 타겟으로 처음에 어, 네네. 정해서 디벨롭을 가장 했었습니다. 어려운 걸 그냥 선택하신 거네요. 가장 어려운 걸 해내야지 가장 알았으니까 네. 제대로 그냥 그 정통을 그냥 맞추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머신러닝이 사실 응용 분야가 굉장히 넓은 거 알고 있는데, 그 인공위성으로 이제 구글 어스 엔진도 미국 란셋 나사 데이터 가지고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리모트 센싱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지구 차원에서도 그 리모트 센싱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가장 작은 바이오마커 혈청 속에 있는 그 마커까지 디텍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그 코비드-19 그 환자들을 디텍트할 때도 머신러닝이 사용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분야의 머신러닝은 그 육안으로 발견 못하는 암 예후를 발견하는데 거의 너무 혁신적인 기술인데 그 중에서도 또 난수암이라는 새로운 영역까지 개척하셨다는 건 놀라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네이처 바이오 사이언스 바이오 엔지니어링 논문 제가 읽어봤는데 근데 김 박사님 그러면 어떤 테크놀로지 워딩을 그럼 뭘로 해야 되나요? 그 바이오마커 난소암 개발법이라고 하면 되나요?
바이오마커를 제가 만든 그 카본 나노튜브 베이스드 센서는 어떤 특정한 바이오마커를 타겟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 센시티브해서 그런 다양한 케미컬 모디피케이션 있는 카본 나노튜브를 쓰는 거라서 제가 바이오마커 디텍션이라고 특정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아, 네네. 탄소 나노튜브의 광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 거죠. 질병 네네. 진단을 위한. 그러면 한마디로 이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는 그 육안으로서는 사실 디텍트가 안 되겠네요. 너무 색깔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네, 그쵸. 그 육안으로 구별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비저블, 그 가시광선 영역의 비파장대가 아니어서 저희가 음, 특별한 카메라를 써야 되고, 그거를 저희가 값을 얻었다고 해도 그게 음, 일반적인 통계적인 음, 애널리시스를 하면 그 성질이 안 보이고 어떤 게 음, 디시스고 넌 디시스인지 그게 클리어하지 않는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 모델을 음, 만들었을 때 그 다이그노스틱 파워가 올라가는 음. 거를 네. 봤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정말 놀라운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렁 엑스레이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뭐 폐암 찾던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의사를 보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사가 기본적으로 판단을 아예 못하고 그 거의 100% 그냥 머신러닝 분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 지금 제일 이렇게 임팩트풀하다고 여겨지는 난소암 진단 방법이 바이오마커 CA125라고 하는 바이오마커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초음파 진단법을 거기에다 결합을 해서 난소암이 음,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어떤 나중에 그 환자의 아웃컴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연구가 있어요. 가장 큰 음, 임상 실험에서. 그래서 어, 어, 음, 여기 이 연구에서는 저희는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그 스크리닝 툴로서 음, 어, 그런 음. 환자가 다른 대학병원이나 큰 의료시설에 가지 않고서라도 음. 이렇게 간단한 아, 스크리닝 오케이, 오케이, 툴로 오케이. 디텍트 네네.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파이널 골이고요. 그럼 네. 난소암 어떤 진단 키트를 어떤 얼그리는 같은 데서 간단하게 팔 수도 있는 날이 오겠네요. 예, 저희의, 음, 그것이 저희의 이렇게 목표인데, 저희가 지금 좀 더 로우 행잉 프루트로 잡는 거는 이게 기존의 다른 스크리닝 툴이랑 결합을 해서 그 음, 의사의 진단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의사도 초기 그렇죠. 암 진단을 이렇게 그 초음파 사진으로만 봐서도 잘 알기 어려우니까 그 디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 수 있는 네,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진정한 홈즈는 여기에 계셨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김민호 박사님, 지금, 김민진 박사님께서 이제 협업을 의사들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민호 박사님께서는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미국 의사들을 만나셨죠. 근데 네, 그때 맞습니다. 지금 소프트 로봇을 이제 제시하시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 의사들 반응이 아주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처음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동작한다라는 걸 이제 영상을 가지고 이제 의사들한테 이제 메일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대부분 아마 그럴 텐데 처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인 어떤 그 연결이 없는 상태로 무작정 연락을 할 때는 일단 최대한 많이 연관이 있어 보이는 분한테 최대한 많이 해서 그 중에 이제 답이 오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건데 이제 몇 분이 답이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딱 만나본 분이 워낙 그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기술로서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가진 한계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랑 그 관점이 되게 잘 통해서 바로 이제 제가 어떤 아이디어, 어떤 그 문제점에 착안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로 꿰뚫어 보셨고 그 프로토타입이 동작하는 영상을 보시고 아 이거 되게 흥미롭다.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주셔서 이제 바로 음, 이제 그분과 그 밑에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펠로우 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저기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이라고 해서 보스턴에서는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보스턴 이 지역의 장점이 이렇게 병원, 하버드 의대 병원들하고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찾아가고 물어보고 또 실제 그래서 수술 현장에 들어와서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연구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그걸 이제 어떤 워딩을 하자면 텔레 로보틱, 어, 인터벤션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로보틱 인터벤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그러니까 좀 네, 쉬운 일단 뭐 한국말로 하면 뭐가 제가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소개 드릴 때는 이제 기존에 이제 손으로 수동적인 어떤 와이어를 조작해서 수동적인 와이어라는 게 이제 끝을 이렇게 J 형태로 이제 구부려 놓은 상태로 이 와이어를 돌리면 이 끝이 구부러진 끝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 도는 걸 가지고 방향을 찾고 구불구불한 이제 양갈래길이 있고 구불구불한 혈관길 안에서 방향을 찾고 밀어주고 방향을 찾고 밀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혈관 내를 탐색을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 휘어지게 하면서 이제 좀 로보틱하게 컨트롤하겠다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인 건데 이제 그 제가 만나뵀던 의사 선생님도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제 여기 매사추세츠주라는 게 미국의 동부에 있고 그 위에 메인주라고 있어요. 근데 메인주는 상대적으로 좀 시골이에요. 그래서 메인주에서 이 뇌졸중 환자가 생기면 그 뇌혈관이 막혀서 딱 쓰러지는 그런 뇌졸중 환자가 생기면 이제 직접 치료를 할 수 있는 센터가 메인주에는 없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태워서 MJH 같은 큰 병원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음, 듣고 실제로 이런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은 큰 대학병원 같은 의료기관에만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이 그라운드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지상교통을 이용해서 어떤 골든 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낮고 거의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뇌졸중 환자를 위한 로봇 어떤 연구들, 로봇 기술들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이미 뇌졸중이 걸려서 뇌의 일부가 손상이 돼서 뭐 반측 마비가 됐다든지 뭐 언어를 사용 못한다든지 이제 이런 환자들을 재활하고 도와주는 보조용 로봇으로 이제 보통 많이들 개발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로봇 시스템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병원에 하드웨어가 다 설치가 돼 있고 실제로 음, 집도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큰 대학병원에 계셔서 원격으로 수술할 수 있다면 이 환자를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훨씬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를 음, 더 빠른 골든타임 안에 살릴 수도 있을 뿐더러 더 많은 환자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있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음, 저희가 지금 이제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음, 좀 내다보는 비전은 그렇게 원격 수술로 뇌졸중 환자를 이제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사실 뇌혈관 장애로 인한 스트로크 환자들이 1,5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생긴다고 하니까 스트로크가 전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의사분들이 수술을 할 때 방사선 영상 장비를 보면서 수술해가지고 또 이제 어떤 방사선 노출 위험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개발하신 이 소프트 로봇을 개발하면 사용하면은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어드밴티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납으로 된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럼 방사선 피폭 대신에 그냥 자기장만 돌아가는 그런 장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몸 안에 혈관 내에서 와이어가 움직이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투시가 가능한 엑스레이 기반의 영상 장비를 써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환자들은 음, 뭐 30분, 1시간 동안 엑스레이를 이제 머리에 조이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의사 음,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거를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커리어 내내, 기간 동안 내내 해야 되는 거라서 이 방사선 음, 피폭으로 인한 백내장이라든가 암 이제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납이 들어가 있는 되게 두꺼운 조끼랑 치마랑 이렇게 목에 두르는 이 컬러 같은 거를 이렇게 차고 안경도 납이 들어간 걸 쓰고 이런 쉴드를 다 친 상태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머리라든가 이런 팔 쪽 이런 데는 다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논문 애들도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혈관 내에다가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방사선 아래서 이 수술을 하는 거는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긴 장기간 동안에 이런 적은 양의 방사선들이 계속 노출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의사들도 음, 그게 이제 백내장이나 이런 암 발생을 높인다라는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질 수 있어도 이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다른 도시에 있는 원격 수술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어떤 장기간의 이제 비전이지만 이제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수술실 내에서도 그 의사들이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이제 원격으로 이제 조작을 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도 줄여드릴 수 있다. 그래서 환자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럼 김민호 박사님 그 소프트 로봇을 활용한 이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이제 곧 출시될 날이 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FDA 그 미국 식약처의 좀 승인 절차가 좀 진행 중이신가요? 궁금합니다. 네. 아직 이제 저희가 회사를 이제 차려서 이거를 실제로 상업화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이제 규제에 필요한 그런 테스트나 이제 그런 문서 작업들을 지금 이제 당장 시작한 건 아닌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를 이제 연구 단계 때부터 좀 알아놓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발한 그 와이어 자체가 이제 FDA에서 요구하는 테스트라든가 이제 기준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 단계에서부터 진행을 했고요. 단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와이어랑 재료도 서로 다른 걸 썼기도 하고 로봇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손으로 조작하는 와이어보다 더 많은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 전체적인 시스템의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와이어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 데이터 같은 게 그 기존의 수동 조작형 와이어는 요구되지 않는데 저희 로봇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임상 데이터도 아마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얼마나 이제 걸릴 거냐라는 걸 좌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제품화 쪽 그리고 제품화가 끝나서 그렇게 규제를 위한 시험 이런 쪽으로 승인을 받는 쪽으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려고 이제 생각과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뭐 사실 수술실에서 그렇게 그 뇌혈관이 막힌 환자들이 의사 선생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전문 의들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전문의가 계시다고 하더라도 납으로 된 옷을 입고 손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한다는 게 저는 그 결국은 이제 의료의 어떤 접근성이 엄청 떨어지는 아주 현실이라고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됐는데 네. 김민호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그 소프트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좀 그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육현우 박사님 이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제가 느낀 직관적인 느낌이 뭐냐면은 이 어떤 접착 기능 자체에 머추가 꽤 많은데 그 이번에 개발하신 물질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나사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떤 환자들의 부작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회피할 수 있는 자연적인 어떤 물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실험을 여러 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따개비를 뭐 네네. 모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나온 물질을 쓰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히들 이제 학계에서 그 개발된 물질들이 결국 상용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막 자연계에 있는 걸 아무거나 막 끄집어 와가지고 제품 그 저기 디바이스화 시키면 규제 때문에 승인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상한 재료를 쓰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몸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뭐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따개비 같은 그런 물질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작동하는 방식만 배우고 재료는 이제 기존에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에 사용되던 재료를 좀 안전한 것들 위주로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합성을 한 케이스고요. 사실 지열이라고 하는 게 막 그렇게 팬시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열은 사람이 다치거나 수술을 하면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거의 수술의 역사랑 거의 똑같고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거라서 막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할 때도 막 이런 뭐 AI, 머신러닝, 뭐 로봇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열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되게 기본이기 때문에 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속도랑 얼마나 잘 지열이 되느냐 이 두 가지인데,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게 제 동생이 수술을 받을 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보호자 동의를 받을 때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알려주고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8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들어갔어요. 애가 들어갔는데, 뭐 14시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4시간이 안 나오길래 이제 막 이제 난리가 나죠. 의사한테 물어서 간호사한테 물어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왔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 집도한 의사분한테 이제 물었어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거의 2배 가까이 걸린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게 굉장히 흔하거든요. 실제 수술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혈 때문입니다. 지혈이 안 되니까 수술을 이어서 하지를 못해서 지혈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 행위를 하고 다음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혈이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칼을 댈 때마다 피가 나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지혈제가 이걸 빨리 처리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환자가 피를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잃게 되거나 혹은 이제 피응고가 되게 위험한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지혈이 잘 안 되는 상태에 빠지거나 혹은 지혈을 막아주는 약을 먹게 되는데 이러면 질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기본적인 검에도 불구하고 피를 그냥 저희가 그냥 원하듯이 그냥 몇 초 안에 딱딱딱 멈추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결국 그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공학적인 수준에서 재료를 만들고 하기에는 이 문제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간단해 보이죠. 피를 그냥 멈추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막 따개비니 뭐니 뭐 이런 동물들이 하는 방식까지 찾아가면서까지 배워서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피가 왜 네. 이렇게 멈추기 힘든지 좀 설명을 드리면 피가 액체가 아니라서 그래요. 혈소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혈소판 그 여기 뭐, 혈소판이 작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누르고 있어야 혈소판이 작동을 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5분, 네. 10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혈전이라고 하는 그 피떡, 그 블러드 클럿이 되게 약한 재료라서, 그러니까 약한 물질이라 막 이렇게 수술을 하던가 움직이던가 하다 보면 이게 또 부서져가지고 또 피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음, 피가 액체처럼 보이지만 45% 정도가 세포랑 그리고 또 이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한 절반만 물이고 나머지 절반은 기타 등등 재료다 보니까 기존에 뭐 이런 접착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피 때문에. 그냥 피가 닿은 순간 오염이 되고 그 오염이 돼가지고 붙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네. 것들을 다 이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따개비가 왜 저렇게 잘 붙느냐 이제 하다 네. 보니까 그 따개비 접착제 안에 접착 성분도 있지만 이제 그 접착 성분 이외에 기름 성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좀 이상하죠. 이게 되게 미끌미끌한 거랑 잘 붙는 거랑 같이 섞여 있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두 개가 사실 되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 기름 성분이 이제 이런 오염 물질을 밀어내고 접착 성분이 이제 작용하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돼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세이프한 재료로 이제 의료 디바이스 형태로 개발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의사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규제에 관련된 재료 선정 그리고 규제 관련해서 이제 FDA랑 얘기하는데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동물 실험 모델들 그리고 이제 결국 제품이 되려고 하면 뭐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디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사용 용례를 딱 맞춰서 이제 그 규제를 밟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의사분들하고 이제 하나 둘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학계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제품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학교 밖으로 나와서 스타트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설명이 너무 상세해서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혈소판 응고라는 게 사실 이제 외과적 수술에서만 한정돼서 말씀하신 지혈인지 궁금하네요. 왜냐면은 그게 사실은 이제 응용점이, 이렇게 뭐 내부 출혈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만 활용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용도도 활용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뭐 냉방기, 온방기 작동하는 원리가 사실 똑같다는 것처럼 블러드 클럿이 많을 때 오히려 그걸 그 뚫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도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출혈이 있죠. 그 외상형 출혈하고 이제 그 출혈 부위를 특정하기 힘든 형태의 출혈이 있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이런 지혈제 계열은 보통 외상형 출혈을 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 중에 생기는 출혈도 출혈이고, 또 이제 뭐 차 사고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기 사고라든지, 혹은 뭐 군대에 이제 전투 중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량의 이런 신체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손 생겼을 때 생긴 출혈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는 다 사용이 가능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 이외에 이제 출혈 부위를 좀 특정할 수 없는 형태의 출혈은 사실 그거는 약간 그 질병 관련된 출혈이지 그런 지혈이 특정하게 필요한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 말씀하신 네. 부분은 그 혈액이 응고된 피떡을 녹이는 기술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음.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메커니즘이 저희는 사실 지혈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냥 여기저기 잘 붙는 접착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혈제로 개발을 했는데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찾고 다른 회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절반이 지열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아, 어플리케이션이 그쵸. 네. 되고 네네네. 그래서 아, 그래서 결국엔 그게 이제 네네. 예, 저도 이제 그걸 여쭤본 건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지혈제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그 안전성을 점검 많이 해가지고 그 다른 분야에서 믿고 가져와서 다시 다른 분야에 쓸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어떤 기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그 실험을 거쳐서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혹시 그 뭐 다른 쪽에서 어떤 스타트업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요청하는 어떤 기업들은 많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이센스 네, 요청하는. 네, 그 되게 저는 처음 스타트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예상을 했던 게 뭐냐면 되게 좀 외로운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음, 작은 기업이고 되게 새로운 기술이고 이제 그래서 그 팀 안에서만 열심히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한 몇 년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이제 FDA 승인까지 받고 이제 그 다음에서야 뭔가 좀 여러 바깥 다른 회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협업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의외로 아예 시작할 때부터 그 크고 작은 여러 회사에서 협업 요청이 많이 와서 이제 그거를 음, 관리를 하는 게 사실 저희 원래 하려고 했던 거 하는 거 하나 반밖에 안 되고 이런 협업 관련된 일이 더 이제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지경이 돼서 저희가 알게 된 게 생각보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기기 혹은 의료기술 쪽이 워낙 보수적이고 또 이제 큰 회사들이 대량의 R&D 비용을 들여서 이제 지출을 하다 보니까 뭔가 기존의 거랑 아주 많이 다른 거를 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고 조직 문화적으로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신기하고 조금이라도 프로미싱한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사실 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그 R&D를 하기보다는 그런 작은 회사들이랑 일찍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잘 되면 그 기술을 자기네들한테 흡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 걸 느껴서 음, 예상하기에는 다르게 되게 초창기부터 큰 회사들이랑 여러 가지 협업을 많이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네. 감사합니다. 김민 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서 암 검진하는 것이 다른 암으로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난소암뿐만 아니라. 어, 네, 그렇죠. 여기에서 사실 포인트가 카본 나노튜브가 굉장히 여러 몰레큘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적절한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을 거친 카본 나노튜브를 가지고 많은 페이션트 데이터, 페이션트 센서 리스폰스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거를 머신러닝 모델을 디벨롭을 하면 또 네네. 다른 인디케이션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사실 컨피덴셜하긴 한데 또 다른 클리니컬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비슷한 메소돌로지로 적용을 해서 또 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러프한 퀘스천 좀 드리면은 기존의 바이오마커 시스템으로 그 검수를 하는 것과 지금 새로 개발하신 머신러닝 응용한 이제 바이오마커 기능을 하는 것이 어떤 크리덴셜에서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디텍션 레이트에서? 사실 제가 제일 처음 밸리데이션은 난소암이었는데 제가 한 난소암 샘플이 이게 워낙에 귀한 샘플들이어서 다 레이트 스테이지 샘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레이트 스테이지 샘플을 가지고 난소암을 그
이미 정립된 CA125라는 그 마커가 더 디텍션을 잘 하는지 아니면 이 트레이닝된 모델이 더 디텍션을 잘 하는지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직접 만든 그 프레딕션 모델이 더 낫다는 거를 발견을 했고요. 네. 서로 다른 테스트셋에서. 그래서 음,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early detection이랑 그리고 좀 더 clinical translation에 좀 가까운 쪽으로 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네. 이제 특허 출원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것이 특허 출원됐을 때 탄소 나부 튜브 자체만이 아니라 머신러닝 디텍션 시스템 자체를 출원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provisional patent filing을 해서 아마 지금 프로세스가 되고 있는 상태일 건데, 제가 한 거는 어떤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을 거친 카본 나노튜브들이 머신러닝을 거쳤을 때, 그리고 이 페이션 데이터셋이 있었을 때, 음. 디지즈 모델, 프레딕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제너럴 메서돌로지랑 어떤 카본 나노튜브 모디피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패턴트 파일링을 했습니다. 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오늘 테크 라이브를 보고 있는 시청자 중에는 한국에 이제 꿈 많은 그,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인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커다란 성취를 거두신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겪었던 어려움이라든지 좀 약간, 어떤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민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난소암 환자의 데이터셋을 구하기 엄청 힘드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참 뭐 어떤 고독감과, 사실 연구가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겪었던 어려움 중에 어떤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신지, 혹시 김미진 박사님부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네. 네,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 이렇게 좋은 샘플을 얻는 것이었는데, 제가 있는 암 연구소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암 연구센터고, 가장 많은 난소암 서저리를 수술을 하는 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볼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early stage 샘플에 대해서는 한 1년에 케이스가 20개 미만으로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여서 그게 머신러닝 모델을 디벨롭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렇게 저희 암센터에 있는 이렇게 오베리언 캔서 서전들이랑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또 다른 바이오 리포지토리나 바이오 캔서 센터에 있는 다른 교수들이랑 그리고 학자들이랑도 이렇게 디스커션을 많이 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거기에서 샘플 컬렉션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클리니컬 디렉션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도 그런 디스커션을 많이 한 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동시에 그게 음. 가장 큰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김민희 말씀 질문 드리자면, 사실 이제 바이오마커 시스템 자체에서 탄산유부토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혁신적인 것이고, 게다가 머신러닝을 응용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혁신적인 건데, 두 가지가 새로운 것인 거 맞죠? 네, 카본 나노튜브를 다이그노스틱으로 쓴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특히 카본 네네. 나노튜브의 과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카본 나노튜브, 그리고 센서 디벨롭먼트를 할 때 이렇게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보이지 못한 statistical analysis로 프레딕하지 못한 그런 디지즈 디텍션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포인트인데 사실 머신러닝은 바이오메디컬 필드에서 많이 현재도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보통 패솔로지나 조금 여전히 바이오마커를 특정하는 그런 바이오마커 디스커버리 프로세스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디렉션이고, 네. 그런 점이 좀 이노베이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김민희 박사님, 연구하시면서, 한국과 미국과의 연구 환경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좀 어떻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한국이랑 미국이랑 가장 다른 점은 이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
또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무작정 질문을 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생이면서 지도 교수님하고 좀 이렇게 격이 없게 대화를 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뭐 존댓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디스커션을 하는 게 좀 오픈돼 있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뭐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를 할 때도 좀 더 그런 벽이 없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연구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막 이 눈치를 보거나 괜히 내가 예의를 잘 갖춰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있을 때 그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좀 더 자유로웠던 부분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근데 문화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많이 두드려 보고 많이 만나보고 이제 물어보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괜히 이제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많은 괜히 불필요한 걱정들 때문에 그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대학원 와서 연구 시작했던 부분들이 이제 학부생 때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게 없었던 오히려 이제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나이 때 이제 그런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정보들 그 들은 걸 통해서 제가 또 알아보고 공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몇 년이 지나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그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냥 뭐 대학생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좀 자신감을 갖고 좀 꿈을 갖고 그렇게 그냥 두드려보고 많이 부딪혀보고 이제 회사가 됐든 병원이 됐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게 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말씀을 음.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켄 박사님, 그 어떻게 그 가장 그 돌파구를 뚫기 힘들었던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 성취를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딱히 뭘 돌파구라는 의미는 없었는데 제가 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았는데 저를 이제 보시는 주변 분들이 맨날 하는 게 저는 사실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MIT는 음, 이래봬 첫 번째 멤버기도 했고, 그래서 거의 완전 논문 공장장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이미 졸업을 하고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걸 음,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리서치 분야를 180도 바꿔가지고 막 이제 음, 했었고 그 바꾼 분야조차도 막 이런 팬시한 분야가 아니라 막 진짜 약간 하드코어 올드 분야라서 중요는 하지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열을 내고 좋아하는 그런 막 이머징한 막 블루칩 분야는 아니었던 그런 걸로 이제 트랜지션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 되게 이제는 만족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계가 아니라 스타트업도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타이틀 이런 거에 너무 목매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좀 문화적인 것 같은데 이제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이나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분들 얘기를 해보면은 뭔가 학계에서 연구를 하고 이제 학위를 받고 커리어 과정을 하는 거를 뭔가 특정 타이틀을 얻기 위한 뭔가 이런 되게 리니어한 커리어 프로세스라고 보는 그런 인식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을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노베이션을 한다든지 혹은 그걸 이제 단순하게 학계에서 이노베이션 하는 걸 넘어서 실제 세상에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좀 방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좀 네, 약간 좀 네, 접어두고 하고 싶은 네. 걸 그냥 하는 게 좋은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가 원하는 걸 해라. 신조를 가지고 해라. 이런 거군요. 그, 아무튼 오늘 세 분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 훅쭉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실은 얘기 더 많이 나누고 싶지만 그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역시 그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스마트하신 인재들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능력이 참 노력과 함께 겸비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인상 받았고요. 그 세 분 다 앞길에 그 좋은 기회들이 오기를 정말 마음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고,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이상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